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식입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죠. 1년 6일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힘을 잃을 때가 된 겁니다. 이런 권력 교체기에는 아무리 선한 권력이라도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주목을 받으려는 자들이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돌출 정책으로 비문으로서 당당하게 대선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정면에서 각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의 비문은 국민들에겐 때로 반문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보수층 일각이 그를 차기 주자로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대규모로 밀어붙인 이낙연 대표도 이미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 4차 지원금이 19조 5천억으로 확대되어 결국 국채를 10조나 더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두고 이낙연표 정책인 것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당대표 계급장을 떼고 나오면 독자 브랜드는 더 강화되고 본격화되겠죠. 앞으로 이런 내부의 독자 브랜드는 더 나올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광재, 김경수, 임종석 등등 이들 모두 정권 말기로 갈수록 문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각을 세우면서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 들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은 당시부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참고하면서 이상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 국무총리가 있는 게 그렇고 의회가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인 것도 대통령제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더욱이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총리와 장관을 겸직하는 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아직까지 아무도 위헌 주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위헌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의원 내각제처럼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는 게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니 여당과 대통령, 더 나아가서 여대 야소일 때는 의회 자체와 대통령의 유착이 벌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국회는 권력과 일심동체가 된 통법부가 됐습니다. 당정회의나 당정청 회의니 하는 회의체가 공식적으로 열리곤 하는데 이 회의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조율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인 의회의 견제와 균형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헌법에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건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러니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제 원료국가인 미국의 대통령보다 법률적으로는 힘이 없는데도 실제로는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후진적 민주정이죠.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때문이 아니라 곧 우리 정치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리처드 닉슨이 독재를 비판하며 이 제왕적 대통령제 임페리얼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썼던 역사학자 아서 슐레징거 주니어가 우리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을 보았다면 모두 독재자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말 권력의 도덕적 타락이 드러나고 권력이 누렸던 권위가 무너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급속하게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다 말씀드린 대로 생존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철옹성 같은 권력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문민정부가 다 그랬습니다. 물론 정책이 성공하고 업적을 쌓아 대중의 지지가 절대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차기 주자에게도 그 인기는 필요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실정을 거듭한 통치자의 마지막 1년은 사실상 지옥 같습니다. 그럴 때 이 힘 빠진 제왕에게 각을 세운 차기 주자는 단번에 스타 반열에 오릅니다. 사실상 내부에서 쿠데타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종의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는 이낙연, 이재명 외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쿠데타를 꿈꾸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은 곧 계급장을 떼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겠지만 그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도 그가 당의 후보가 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친문이 아닌 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정세균과
586의 대표가 되어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지사, 그리고 노무현의 총신이었던 이광재 의원까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안개 속입니다. 그것도 시정거리가 아주 짧은 짙은 안개 속입니다. 이 차기 권력을 두고 벌이는 이 적자 생존의 싸움은 바꾸고 말하면 친문이냐 비문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본선이 아닙니다. 비문도 역설적으로 아직은 친문의 중력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중에서 최종 주자로 뽑혀 설령 친문에서 민주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다 해도 종래 대통령 본선에서 등장할 반문과의 싸움에서는, 즉 친문이냐 반문이냐의 싸움에서는 친문과 생사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친문과 반문의 싸움이 될까요? 아니면 좌익 우익의 싸움이 될까요? 그도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집단주의자들과 보수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싸움이 될까요? 이 문제는 최종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이 점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싸움을 벌인 것 같지만 대선의 성격이 친문과 반문, 좌익과 우익,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싸움 중에 어느 것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전략도 바뀔 것이고, 무엇보다도 누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존재, 키를 쥐고 있는 존재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는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과 의도하지 않은 각을 세우게 되면서 본인이 원했던 그렇지 않았던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주자들 중에 대중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보수 주자로 인식이 됐고 반문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 방에 훅 갔던 윤 총장이 다시 날아올라 계속 고공비행을 한다면 다음 대선은 친문이냐 반문이냐의 진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윤 총장은 반문의 상징이니 말입니다. 설령 보수 진영에서 후보를 창출해낸다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 윤 총장의 선택이 다음 대선 판도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이 윤석열의 주변 환경에 따라 견디지 못하고 검찰총장 감투를 벗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든다면 전국은 급격히 대선 전국으로 바뀔 것이고 민주당은 친문 일색으로 재길집할 것이며, 이 경우에 비문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그동안 쌓은 업보 때문에 친문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최악의 경우겠죠. 윤석열의 결단을 재촉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음에도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들이 밀어붙이는 중수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말입니다. 이 중수청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반민주적인 조직이냐 여부를 떠나 우리 사법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일종의 쿠데타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이 완전히 괴멸되는 걸 지켜보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비운의 주인공 역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당연히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민주당의 강경파가 과유불급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까닭입니다. 이 경우 대중에게는 민주당 강경파와 친문은 골리앗으로 비칠 것이고 윤석열은 불의에 저항하는 다윗으로 비칠 것입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났다는 의미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설사 온건한 이미지의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친문이 내세우는 주자가 되더라도 그는 강자 혹은 가해자 이미지를 벗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 윤 총장의 등을 떠미는 것은 바로 윤석열 방지법입니다. 검사가 퇴직 후에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된 것입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윤 총장은 주변의 강권 때문에서라도 옷을 벗게 되겠죠. 그 법률이 위헌이냐 여부는 나중 문제일 테니 말입니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야권 보수주의 주자, 우익 주자가 등장하느냐 여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쥔다면 야당은 어떻든 후보를 창출할 것입니다. 모든 반문 세력이, 제야의 모든 반문 세력이 야당으로 결집되겠죠. 그러나 만약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최종적으로 야권에서 패배하고 박영선이 승리한다면 야당은 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 경우에 친문이든 비문이든 민주당 후보와 제3세력이 될 윤석열의 필적할 후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권력 싸움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3월 1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메이저 신문도 아닌 국민일보 기자를 불러 인터뷰를 한 것인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명분인 수사 기소 분리를 정면에서 반박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번 인터뷰가 궁지에 몰린 검찰 수장이 대국민 여론전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정면 승부에 나선 것입니다. 과거 검찰총장들은 이런 경우에 사표부터 던졌죠. 사표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직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사정에 따라 곧 옷을 벗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윤 총장은 민주당 강경파의 검찰 파괴 공작에 맞서 몸을 던져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희생양이 되고 싶은 겁니다. 만약 강경파의 중수청 설치 법안이 문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에 의해 만류된다면 그는 반민주 악법을 맨몸으로 막은 전사 이미지를 가지게 되니 윤 총장 개인으로만 본다면 어느 쪽이든 그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비록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내야 한다는 말로 당혹감을 감추고 있지만 말입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검수완박을 하려는 시도를 법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의 파괴, 즉 입법을 통한 쿠데타라는 것이죠. 그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야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결국 권력 수사에 대한 반작용으로 검찰을 폐지하고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 중수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질문에 의미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게 만든 당사자인 조국이 어제 또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어제 페이스북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했습니다. 아내 정경심은 감옥에 가 있고 자신도 어쩌면 곧 감옥에 갈 처지인데 한인 매체도 단단히 맺힌 모양입니다. 그가 윤 총장을 겨냥해서 날린 멘트는 이렇습니다.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 호랑이가 될 것이다. 멸종이 된다고요? 법치는 검치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그가 검치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과 달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미북 대화, 남북 대화를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골 공원 3.1절 연설문에서도 그런 열망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내갈 것이다. 참 재밌습니다. 그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북한을 먼저 앞세우는 명칭 설정이 참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껄끄러운 위안부 문제부터 독도 문제까지 현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 복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의, 자화자찬은 빠지지 않았더군요. 100년 전 파리 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됐다.
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 대한민국 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다. 또 선도국가 타령입니까? 그러고 보니 통치자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명확한 현실인식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지켜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